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2024년 9월에 시험 본 인사 1급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9월 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1급 2024년 9월 이론 문제고요.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경영혁신 기법.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전면적으로 혁신을 강조하는 기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리엔지니어링입니다. 리스트럭처링은 뭐라고요? 구조조정이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매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라 그냥 바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기능적 특징 중에 오픈 멀티 벤더라는 게 있는데요. 오픈 멀티 벤더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찾아봐라.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는다 맞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죠. 최소화한다. 답은 2번이네요. 자, 4번 문제. 가장 성공적인 ERP 도입이 기대되는 회사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 방식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죠. 지금 현재 업무 방식 고수하지 말아라. A 틀렸고요. B. 전문 지식이 풍부한 IT 및 전산부서 관련으로 그 IT 위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B도 틀렸고요. 자, C.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성공적인 ERP 도입을 위해 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하자. C 회사가 제일 낫네요. 그 다음에 지금 D 회사도 잘못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5번 문제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5번 문제도 나왔던 문제. 얘는 뭐라고요? IaaS에 대한 설명을 1번은 하고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지금 ERP 문제는 거의 나왔던 문제가 지금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무리하지 않고요. 봐주시면 좋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부터는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된다 했죠. 아마 2급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급도 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급은 타격이 좀 없는 게 얘 배점이 2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급은 타격이 좀 있죠. 왜냐면 똑같이 ERP 문제도 5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도 추가된 부분도 꼭 공부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적 자원 기능 중에 보상적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인사관리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여기서 보상적 기능을 물어봤어요. 보상적 기능에서는 임금,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보상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보상적 관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관리 기능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은 여러 개가 있죠. 기본 기능 한번 써볼까요? 기본 기능, 그 다음에 확보 기능, 그 다음에 개발 기능, 보상 기능, 그리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본 기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확보 기능은 채용, 모집, 선발, 인사이동이 확보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 기능은 교육훈련, 경력관리, 인사평가가 들어가고요. 보상이 지금 얘기한 거죠. 임금관리와 복지후생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지는 안전보건관리라든가 노사관계, 이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직무관리 절차 순서 중에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먼저는 직무 분석을 하고요. 직무 분석의 결과로 뭐가 나와? 여기서 나온 대로 하면은 기술서가 나오고요. 직무 기술서가 나오고서 명세서가 나오고요. 직무 명세서가 나오고 나서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아마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직무 평가의 과정을 얘기하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원래는 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직무 설계죠. 직무 설계까지 이어지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관리감독, 기계설비, 직무개선, 원재료 책임 등은 직무평가 요소 중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얘는 그 책임 요소죠. 책임 요소에 해당이 된다. 지금 여기서는 작업 요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위험도, 뭐 작업 시간, 뭐 작업 환경, 작업 위험이 작업 요건에 들어가고요. 노력 요소는 육체적,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숙련 요소는 도전, 교육, 뭐 몰입, 창의성,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1급은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요. 자, 9번 문제. 인력이 과잉이라는 건 남는다는 얘기죠. 남는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사람을 갖다 해고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따로 운용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유유 인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일시해고, 산하벤처, 그 다음에 소사장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데 파견근로 같은 경우에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냐, 초과근로도 하고요. 초과근로도 하고 또 뭐도 합니까? 임시직도 하고, 임시직도 채용하고요. 말 그대로 채용하는 거죠. 채용. 그리고 뭐 여기서처럼 파견근로도 하고 신규에 대한 채용 인력을 갖다가 대응 방안으로 내놓는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번은 부족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모집 방법 중에 내부 모집이 있어요. 우리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모집에 의한 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교육기관의 추천 및 광고, 얘는 외부 모집이죠. 얘는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 채용 박람회, 얘도 외부네요. 인턴십 근로자 추천, 얘도 외부죠. 그죠? 외부 모집입니다. 사내 공개 모집 및 관리자 기능 목록 작성,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사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내부에서 사람을 갖다가 채용하기 위해서 안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와 안에서 뽑을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새로운 그 인력을 갖다 데려옴으로써 좀 약간 리프레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있는데요. 외부적 공급은 근데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내부 직원들로부터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 채용도 단점이 있어요. 내부 채용도 잘못하면은 우리가 피터의 원리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진급을 먼저 한다, 아니면 먼저 선발됐다, 그러면 오히려 동기를 갖다 저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가 좋다 내부가 좋다는 문제가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상황에 맞게 잘 선별해서 외부 채용과 내부 채용을 적절하게 섞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발 오류입니다. 선발 오류, 요것도 11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발 오류 문제는 지금 예전에는 안 나오다가요, 이게 1종 오류와 2종 오류로 나눠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종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 한번 보시면 돼요. 1종 오류는 선발했어야 되는 이론. 그러니까 선발했어야, 여기다 했어야 되는 인원이 떨어진 거죠. 1종 오류입니다. 자, 2종 오류는 뭐냐면 선발하지 말았어야 되는 인원, 이 합격한 거죠. 이걸 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오류 없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선발 도구가 갖춰야 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선발 도구는요, 우리가 신뢰성, 타당성, 효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은 아니고요. 공정성은 선발 도구의 문제가 아니고 선발 시스템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종 오류, 2종 오류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현재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검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무에 대해서죠.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측정하는 건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성취도 검사라고 부릅니다. 적성 검사는 미래 학습을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고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 얘가 어느 부서에 적합할 것이냐.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능 검사는 우리가 IQ 테스트라고 알고 있는 거고요. 이해 능력과 추리 능력, 일반적인 사고 능력을 보는 거고, 흥미 검사는 직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느 분야에 흥미가 있다. 나중에 부서 조정을 할 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흥미 검사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 자, 13번 적정 배치 원칙에서 직무와 인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조직 성과와 개인 만족도, 그 다음에 통합 실현의 주요 목적을 두고 있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이건 뭐라고요? 그렇죠. 적재적소의 원칙입니다. 적재적소는 적당한 인재를 적당한 장소에다가 갖다 놓겠다. 즉, 그 사람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인적 자원 공급에 대해서 예측 방법의 하나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나가는 확률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그쵸? 마코브 분석이라고 부르죠. 마코브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마코브죠. 마코브 분석이라고 합니다. 마코브 분석을 정확하게 보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업원이 이동하는 확률을 파악하는 건데요. 어느 승진이나 이동이나 이직을 통해서 어떻게 이동을 하더라. 그걸 갖다가 미리 파악해서 분석해 놓는 걸 우리가 마코브 분석 아니면 마코브 체인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말고도 내부 공급에 대한 예측 방법이 4개가, 얘를 포함 4개죠. 관리자 목록, 기술 목록, 대체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괄호는 인사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위해 자신,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들을 외부인까지 평가에 포함시킨다. 자, 얘는 우리가 다면평가라고 부릅니다. 즉 다면평가는 여러 면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면평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그래서 360도 평가라고 불러요. 360도 평가. 왜냐면 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다면평가도 꽤 많이 나오니까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인사곡과 오류가 나오네요. 여기서 과거 행위보다는 최근의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근접 오류라고 부르죠. 가장 최근의 거에 영향을 받는 거. 현혹 효과는 하나의 평가 요소로 호의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호의적인 인상이 다른 거에 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현혹 효과, 후광 효과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등에 보면 후광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이 좋아 보이니까 다른 쪽도 좋아 보인다. 자, 그리고 상동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지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상동적 오류는 학교, 종교, 지역, 국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화 경향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중심화 경향은요 3개로 거의 포함해서 부릅니다. 관대화, 엄격화, 중심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대화는 뭐냐면 좋게 평가하는 거죠. 가능한 후하게 평가하려는 거고, 엄격화는 가능한 가혹하게 평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밑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화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매우 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 있으면 거의 다 보통에다 체크하는 거. 이걸 우리가 중심화 경향이라 부릅니다. 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개인과 집단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에 대해 해결할 때까지 문제를 갖다가 성찰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우리가 거의 암기했던 거죠. 이거는 외워주세요. 안 외우시면은 이거는 액션 러닝이라 부릅니다. 액션 러닝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법에 따른 그 교육 훈련의 분류죠. 그래서 여기에 비즈니스 게임, 인바스켓법,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행동 모델법, 심포지엄, 액션 러닝, 도제 훈련, 그리드 훈련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꼭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8번. 직무에 따른 승진이기보다는 조직 운영의 원리에 의한 승진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우리가 직무에 따른 승진보다는요, 여기 승진 중에서
우리 직급 승진, 자격 승진, 역직 승진, 대용 승진, 그리고 조직 변화 승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용 승진이 좀 특이하네요. 얘는 뭐냐면 인사체증이나 사기 저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직이라든가 호칭만 오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용 승진이라 불러요. 그래서 조직 운영의 원리에 따라서 가는 게 대용 승진이다. 직급 승진은 조직 계급 구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직급 승진, 자격 승진은 직능과 신분으로 나뉘는데요. 직무 수행 능력을 갖다가 기준으로 능력이 있으면 올려주는 건 직능 자격 승진. 그 다음에 경력, 학력, 근속 연수 같이 개인에 속하는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고 올려주는 건 신분 자격 승진이라 부릅니다. 얘네 두 개는 자격 승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직 승진은 직계 승진의 일부예요. 그래서 계장, 과장, 차장, 부장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조직 변화 승진은 조직이 늘어나거나 확장되거나 그럴 때 진급을 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18번. 자, 19번. 종업원의 적성, 지식, 경험, 기타 능력, 조직의 목표 달성을 통해 직무가 잘 조화되도록 자격 요건과 적성 및 선호 구조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 원칙과 경력 개발 관리 기본 개념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경력 개발 관리 기본 개념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여러분. 그 원칙이 4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재적소 배치 원칙, 승진 경로의 원칙, 후진 양성의 원칙, 그 다음에 경력기획 개발의 원칙이라고 해서 4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적재적소의 원칙은 뭐냐? 종업원의 능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화되도록 잘 파악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적재적소. 지금 이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승진 경로는 기업의 모든 직위는 계층적으로 승진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후진 양성은 인재 확보를 보다는 스카우트 한다는 거죠. 그 스카우트 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겠다. 그게 후진 양성의 원칙이고요. 경력 기획 개발의 원칙은 종업원이 필요한 경력 경례, 경로 설계가 필요하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경력 관리 쪽에 지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되고요. 자, 홀의 경력 모형이 있죠. 이것도 별표해 주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성장 정도를 설정하여 노력하게 되며 직무 성과 발전에 대해 조직에 대한 기속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경쟁자들과 경쟁심이 작용하게 되므로 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및 실패에 대한 감정적 처리가 중요한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확립 단계라고 불러요. 확립 단계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탐색 단계가 1단계고요. 확립 단계가 2단계고요. 유지 단계가 3단계, 쇠퇴 단계가 4단계입니다. 그 개념을 좀 보면은 탐색 단계는 진로 탐색이죠. 25세 이하로 보통 보고 있고요. 자아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다. 정체성 확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립 단계는 2단계고요. 45세 이하. 그 다음에 특정 영역에 대한 정착을 하고 친교성이 강조된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유지 단계라고 하고 64세 이하입니다. 중년의 위기, 생산성 얘기를 하죠. 쇠퇴 단계는 65세 이후가 되고요. 은퇴를 준비를 위한 통합성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홀의 4단계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임금의 성격 중 종업원에 대한 특성을 고르세요. 종업원에 대한 특성입니다. 생산 원가의 요소, 기업이죠. 기업 경쟁력, 기업입니다. 사회 신분의 상징, 3번이 종업원 요인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근로기준법이네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은 지금 계속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괜찮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래는 맞죠? 사용자는 근로시간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이 유급휴일, 토요일이죠. 예, 맞습니다. 사용자는 휴일의 야간 근로 시 통상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되는데 지금 휴일의 야간 근로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하고 야간 근로는 거기서 100분의 50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4번은 잘못됐습니다. 자, 23번
특수임금제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에 의해 영업 수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근로자는 기업의 소유주처럼 생각하게 하는 제도를 얘기한다. 얘를 우리가 이윤분배제도라고 부르죠. 이윤분배제도는 기본적으로 보상 외에 영업수익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여기 나온 지문처럼 소유주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럭커 플랜, 스켈론 플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로 쉐어 플랜이 있는데 각각이 그 럭커 플랜도 그렇고 럭커 플랜은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해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켈론 플랜은 기억나시나요? 우리 인건비를 줄여서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 다시 배분해주겠다는 게 스켈론 플랜. 럭커 플랜도 지금 제가 부가가치 얘기를 하는데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해서 노사 협력을 달성하고 그래서 부가가치 분배율을 갖다가 나중에 노사 간에 분배하는 거. 인프로 쉐어 플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 거. 그래서 뭐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줄인 만큼 이득을 계산해서 구성원들이 배분된 합의율에 의해서 나눠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원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내용이 많죠. 인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24번. 사용자 입장에서 복리후생 효과를 가장 적절한 것은 사용자 입장이죠. 기업주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기업 이미지 개선 괜찮네요. 1번입니다. 나머지는 2, 3, 4번은 근로자 측이 되겠죠. 자, 2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재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한다. 아니죠. 이거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여기 단어가 틀렸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나머지 2, 3, 4번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보험료율을 입력하세요. 자, 건강보험료에서 말하는 보수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으로서 과세 대상 급여와 그 외국 근로 부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4년에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3.543%씩 부담을 하는 거죠.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변화가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일용직사원 공식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일용직사원은 여기서 15만 원을 빼줘야죠. 자, 우리 공식 그대로 들어가면 일용직사원은 25만 원에서 뭘 빼줘야 돼요? 10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5만 원이 나오고요. 15만 원에다가 15만 원을 빼줘야죠. 15만 원을 빼주면 10만 원이 나옵니다. 10만 원. 10만 원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요? 우리가 산출세액 6%를 곱합니다. 그러면 6천 원이 나오겠죠. 6천 원에다가 다시 또 뭐를 곱해요? 55%를 곱합니다. 여러분 공식 있어요,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300원이 나오죠. 3,300원. 3,300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 6,000원에서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000원에서 3,300원을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2,700원이 나옵니다. 2,700원. 근데 옛날에 우리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2.7%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서 2.7%를 곱하면 바로 2,700원이 나오는데 그 문제 푸실 때 지금 방금 전에 산출세액에다 6% 곱하고 6%에다가 나온 값에다가 또 뭘 55%를 곱해서 그걸 갖다가 산출세액에서 빼주면 2,700원이 나온다라는 걸 줄인 거죠. 줄인 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천징수세 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요. 일 급여액에서 15만 원을 빼주고 그 뺀 금액에다가 6%를 곱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1-55%에서 근로일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700원. 자, 28번. 보기가 설명하는 근로시간제는 뭡니까? 근로자가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 관계없이 일정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을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한 걸로 쳐줄게, 간주할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 답은 1번.
자, 29번 재량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루 근로시간대에 일정 근로시간을 정하여 특정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얘는 집중이죠. 그러니까 집중근무시간제예요. 집중근무시간 제도를 얘기하고요. 1번 틀렸고요. 근로자가 하루 본사나 영업소로 출근하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가는 거, 얘는 파견 근로죠. 파견. 자, 업무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대에 근로자가 관리하도록 위임하는 것. 예, 3번이 재량 근로시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4번은 바로 위에 28번에 나왔죠. 얘는 뭐라고요? 간주 근로시간이죠. 그죠? 간주 근로. 자, 답은 그쵸? 3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방법 중에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은 거. 자, 우리 노조의 통제력이 가장 높은 건 뭐예요? 그러죠? 클로즈숍이죠. 클로즈숍. 즉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만 고용되게 하는 거죠. 얘가 제일 그래도 까다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나머지도 오픈숍은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노조에 관한 내용들도 뭐 단체 교섭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교섭 준비해서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그 다음에 기업별 교섭, 공동 교섭, 집단 교섭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지금처럼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도 클로즈숍, 유니언숍, 오픈숍, 에이전스숍, 메인터넌스숍, 그 다음에 프레퍼런스숍, 체크오프 제도 등 다 봐주시면 좋습니다.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31번 문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이미 확정된 권리를 두고 노사 간의 해석, 적용, 준수 등을 분쟁으로 해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해고자 복직, 그 다음에 단체협약의 이행, 부당노동의 구제. 얘는 지금 우리가 무슨 행위에 해당되느냐? 권리 분쟁이죠. 권리 분쟁입니다.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익 분쟁은 뭐냐? 노사 간의 권리 관계를 창출해 나가는데 단체 교섭 과정에서 상호 간의 주장 불일치로 나는 분쟁 상태를 우리가 이익 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환경계약은 여러분들 아시죠? 환경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 하나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환경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직장 폐쇄는 노동쟁의 중에서 우리가 사용자 측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 얘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직장 폐쇄와 조업 계속입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는 아예 생산시설을 폐쇄하는 거죠. 자, 3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2번은 괄호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제공하는 통상의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하는 거죠. 재택근무처럼. 근데 재택근무와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의 장소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요? 원격 근로라 부르죠. 원격 근로. 자, 마지막 문제. 조합비를 징수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급여 계산 시 조합비를 공제하며 노동조합을 교부하는 징수 방식, 단체협약에서 징수된 방식에 따라 명시사항이 있어야 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급여 계산 시에 바로 빼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일괄공제라고 불러요. 일괄공제, 그 다음에 노조에서는 뭐라 불러? 이걸 체크오프 제도라고 부르죠. 체크오프 제도. 그래서 일괄공제 제도라고 부른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말 그대로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법적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공부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성적도 잘 안 나오는 게 인사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이어서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